잠시 후 저녁 8시부터 채널A 등이 공동 주관하는 두 번째 대통령 후보 사자토론이 열립니다. 적폐 수사 발언, 후보자, 배우자 의혹 등 경론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공약집 초안을 입수했습니다. 화제를 모았던 탈모 치료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일단 초안에서 빠졌습니다. 공약 내용 자세히 분석합니다. 장하성 주중 대사가 가입한 디스커버리 펀드의 판매은행이 부실 가능성 때문에 회의까지 열고도 계속 펀드를 판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위험부담이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무조건 안전하다. 경찰은 장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를 재소환했습니다. 여수 산업단지에 있는 여천 NCC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 자가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가격 상한제도 검토 중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26일 앞둔 오늘 대선 후보 누굴 뽑을지 정하셨습니까? 잠시 후 오후 8시부터 채널A 등이 공동 주관하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대선 후보 4명의 두 번째 TV 토론이 열립니다. 뉴스 직후에 저희가 생중계해드릴 예정인데요. 한번 해봤던 만큼 다들 자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각종 의혹을 직접 겨눈다는 전략이어서 물고 물리는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 현장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후보들은 도착했습니까? 네, 8시부터 2차 TV 토론이 채널A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이 4명의 후보들은 조금 전 차례로 도착해 토론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 후보가 도착할 때마다 토론회장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은 열띤 응원전을 펼쳤는데요. 이 경찰은 지지자들 간 충돌을 대비해 이렇게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자, 각 후보들이 준비해온 토론 전략도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윤 후보가 전 정부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한 것을 정치 보복 선언으로 몰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도 강조할 계획인데요. 지난 토론회 때 표정이나 태도가 경직됐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오늘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정책 비전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미래 비전 정책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함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이 후보가 연루된 다른 의혹들도 집중 제기할 예정인데요. 적폐 청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것뿐인데 이슈화하려는 저희가 뭔지 따져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비호감 대선을 만든다고 지적하며 차별화에 나섭니다. 안 후보는 자신이 정권교체 대안임을 강조하고 가족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내세울 예정입니다. 심 후보는 진보정당 후보로서 선명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 TV 토론회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참전으로 정치 보복 대 선거 개입, 여야의 난타전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은 난폭한 검찰주의를 보여준다고 공격했고,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현 정부 관련 수사들을 그럼 덮고 가자는 이야기냐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의 대선 개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런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의 마각을 드러낸 충격적 사고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전직 청와대 참모 29명은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려면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한다며 친문 결집에 다걸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비록 이재명 후보가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해왔지만 좀 그런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왔어요.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이 합작하여 제1야당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으니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법 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 보복, 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 측은 적폐 수사 발언이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닌 대통령 주변 인물의 부패와 비리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어제 강력하게 분노한다며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던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윤 후보가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도 오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잡아뒀던 인터뷰 일정도 모두 취소했는데요. 달라진 청와대 분위기는 윤수민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이틀 연속 비판을 쏟아냈던 청와대가 하루 만에 침묵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강하게 분노한다며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디오 등에 출연하려 했던 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은 언론방송 인터뷰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다 얘기를 했다며 아직까지는 청와대 차원에서 추가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계속 강경하게 나갈 경우 선거 개입 논란만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비판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윤 후보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윤 후보가 자기 얘기만 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오늘 TV 토론회와 정치권 동향을 살펴본 뒤 추가 대응 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오늘의 왜 정치부 손영일 차장 나왔습니다. 자, 왜 청와대는 하루 만에 침묵 모드로 돌아선 겁니까? 예, 일종의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치적 소기의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역풍이 불기 전에 빠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치적 효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그건 뭔가요? 일단 국민과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 나는 건재하다는 존재감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데요. 또 야당 후보를 저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재명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비판에 정치적 노림수는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비판을 하면 되잖아요. 왜 빠진 겁니까? 예, 선거 개입 논란 등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가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면 탈이 날 수 있는 만큼 더 몰아세우기보다는 이쯤에서 일단 멈춰 분위기를 보자.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 대통령이 더 나설 경우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이 희미해질 수 있는데요. 청와대도 이런 것은 원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민주당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예, 중도층, 특히 2030 여성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30 여성 지지율을 살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2030 여성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더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한다. 윤 후보가 문 대통령을 적폐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으니 막아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편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윤 후보가 사과하지 않으면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저 분석이 맞다면 윤석열 후보는 이제 빨리 사과를 하고 끝내야 할 것 같은데 왜 사과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럼? 예, 사과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과 맞섰다는 이미지가 윤 후보의 가장 큰 자산인데요. 정치 초년생인 윤 후보가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걸어온 기싸움에 고개를 바로 숙인다면
스스로의 정치적 자산을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도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적폐 수사 논란이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윤 후보가 사과를 할 경우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해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속내가 복잡하군요. 정치부 손영일 차장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적폐 수사 발언과 대통령 참전으로 대선이 문재인과 윤석열,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의 대립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민심은 어느 쪽에 더 쏠려 있을까요? 정한희 기자가 여론을 보여드립니다. 대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적폐 수사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여야 공방 속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의견에 공감하고 있을까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가 54.7%, 정권 연장이 35.7%로 정권 교체론이 19%포인트 높았습니다. 리서치뷰 조사에서도 56%가 야당으로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고 민주당 재집권은 36%였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민주당으로 정권 안정은 39.1%,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는 48.6%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지지율은 혼전 양상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1%포인트 차 초접전을 벌였습니다. 그 외 두 곳의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습니다. 이 후보 지지율은 30%대에 머문 반면 윤 후보는 40%대를 기록한 건데요. 격차는 6.9%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모두 오차범위 바뀝니다. 적폐 수사와 정치 보복, 선거 개입 이슈가 양 진영의 결집을 촉진시킬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비주류로서 주류 세력과 결합할 수 있는,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기존의 탄핵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세력하고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지율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난달 17%까지 올랐던 지지율은 13%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한 자릿수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대선일에 같이 치러지는 이 재보궐 선거가 5곳인데요. 대진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한 서울 종로에는 국민의힘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천했습니다. 누가 공천을 받았는지 유준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5곳에서 치러집니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퇴한 곳으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비겁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손을 잡고 정권교체에 나선다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과 최재형 두 사람은 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렸다며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과 감사원의 장이 임기를 내던지고 정치로 직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와 맞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지역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구 중남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과 청주 상당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후보만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는 지역은 서울 서초 갑이 유일합니다. 민주당은 이정근 미래사무부총장을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지난해 12월 사면된 뒤에 병원에 머물고 있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후 거처가 정해졌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였죠.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마련했습니다. 매입 대금이 25억 원인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또 퇴원 메시지를 밝히겠다고도 했었죠. 대선 전에 할지 관심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자신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에 머물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달성군 육아읍에 한 단독주택을 매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택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계약했고 매입 금액은 25억 원으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추징금 35억 원을 완납했고 벌금 150억여 원은 사면 복권으로 면제됐습니다. 2016년 지어진 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집 주변으로는 10m가량 높은 담장이 둘러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들어선 주택은 경호동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한 창고에 보관된 박 전 대통령의 짐은 조만간 이 주택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설 연휴 직후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할 예정이었지만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 시기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채널A에 퇴원 시기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전 퇴원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법인카드로 산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운반한 7급 비서 A씨와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대화를 들어보면 짐작이 가능합니다. 법인카드로 산 음식이 김혜경 씨의 입맛에 맞았는지 확인하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초밥을 김혜경 씨 자택으로 배달한 7급 비서 A씨. 초밥 구입을 지시한 5급 사무관 배 씨와의 대화 중에 배달한 초밥이 김 씨 입맛에 맞았는지 묻습니다. 맛은 어떠시대요? 괜찮대요? 별말 없는데? 배달한 초밥이 10인분이나 되는데 누가 다 먹었을지를 두고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와,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상하죠. 하루만 지나도.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김 씨 외에 음식을 나눠 먹은 외부인이 누굴지도 궁금해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요.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11분씩 그렇게. 그렇지 않니? 2인분씩만 먹어도 그 사모님하고 아들 둘인데 6인분이면 충분할 텐데. 배 씨는 비서 A 씨의 전임자도 똑같은 걸 궁금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뭐 풀고 간 미스테리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 그렇다고 사모님이 뭐 그렇게 맨날 말라 있으신데 아들 드시나 없나 봐. 그 생각을 했죠. 두 사람의 대화가 법인카드로 산 음식을 누가 소비했는지 밝히는데 핵심 정황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법인카드로 음식을 사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결제 대금을 쪼갠 정황도 드러났죠. 새로 드러난 수법이 또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포장을 해간 것을 의심받을까 봐 포장 전문 음식점은 피했고 영수증에도 포장으로 기록되지 않게 조심시켰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음식을 주문하기 전 5급 사무관 배모 씨와 7급 비서 A 씨가 먼저 확인한 건 음식점의 규모와 식사용 테이블이 있는지였습니다. 가게 조금해? 안 커요. 먹을 땐 있어? 테이블 한 3-4개밖에 안 모이던데 거기? 손님이 앉아 식사하는 테이블을 두지 않는 포장 전문 음식점에선 음식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하나라도 있으면 돼. 테이크아웃 전문만 아니면 돼. 배 씨는 주문한 음식을 포장해 나올 때도 영수증에 포장 사실이 적혀 있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영수증 할 때 우리가 거의 포장으로 사잖아요. 네. 영수증에 포장이라고 안 나와야 돼요. 네. 저 그냥 내역만 달라고, 내역 없이 그냥 달라고 그래요. 금액만 나오고 그래서. 아니, 내역에도 포장으로 나오는 게 있어. 테이블명. 그거 확인해요. 네. 포장 음식 결제에 쓴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공무원이 매장에서 식사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검찰은 국민의힘이 지난 3일 김혜경 씨와 배모 씨 등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 남부 경찰청에 맡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이 김혜경 씨 관련 내용인가 본데요. 요즘 장 보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도지사 부인이 직접 장을 보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김혜경 씨를 두둔하는 여권의 발언을 어제 전해드렸었죠. 그러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도지사 부인이 시장 가서 장을 쉽게 보겠냐 이런 말을 했죠. 감사원장 부인도 직접 장을 봤는데 배신장 봐준 게 없는데 도지사는 네. 더 의전을 더 공무원들이 더 높이 받들어야 되는 분인지 그건 예. 제가 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고위공직자 부인은 직접 장을 본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제 받아친 거군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요. 수시로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장터에 다니는 나는 국회의원이라서 뉴스에 안 나오냐면서 본인이 장바구니를 든 사진을 여러 장 올렸고요. 온라인상에는 직접 장을 보는 사진들이 저렇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저 사람은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네요. 네, SNS에는 총리가 장 보러 가는 거는 봤다. 민주당과 김혜경 씨가 보고 배워라 같은 비꼬는 글과 함께 장 보는 메르켈 전 총리의 사진이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전 대통령 부인이죠. 미셸 오바마 여사가 마트에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고심하는 청와대. 자, 법원이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네, 지난 2018년에 한 시민단체가 청와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던 건데요. 당시 청와대는 기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었죠. 이 때문에 고발로 이어졌고요. 4년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내역 중에 김정숙 여사의 옷 구입비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문 대통령의 특활비 지출 내역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 내역, 즉 옷과 구두, 액세서리 내역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 내역은 이 국가 기밀은 아닐 것 같긴 해요. 네, 당초 청와대는 이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들어서 공개가 어렵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중요하게 판단한 겁니다. 지난 2017년에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10년간 즐겨 입던 옷을 자주 입고 또 직접 수선해서 입기도 한다면서 검소한 모습을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저 가운데 보면 직접 바느질하는 사진도 있네요. 네, 하지만 해외 순방이나 공식 일정에서는 화려한 패션으로 여러 차례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내역이 궁금하긴 한데요. 그래서 청와대는 공개를 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1심 판결이니까요. 청와대가 항소를 할지 아직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통상 판결 이후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요. 즉각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는데요.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쇼츠 대결이라면 1분 이제 짧은 영상 홍보가 쇼츠인데 이재명 후보도 하나 보죠. 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재명 후보 공식 채널에 올라온 30여 개의 영상 중에 15개가 쇼츠, 그러니까 1분 안쪽의 짧은 영상들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예요.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그런데 아프면 어디로 가지? 국민건강, 이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나 박주민, 현 여당 대선 의원, 20만 유튜버, 실물 미남. 그런데 차문이 안 열린다. 중고철거래 이제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현직 의원들이 이 열연을 펼쳤네요.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어떤 공약 홍보 영상을 떠오르게 하는 쇼츠 영상도 꾸준히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빠르게 가 이거 먼저 하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네, AI 윤석열 또 59초 공약짤에 이어서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쇼츠 영상, 한 줄 공약 같은 이 자꾸만 짧아지는 대선 후보들의 메시지. 그러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홍보는 짧아도 공약은 실속 있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선 후보 공약들이 너무 지자체장 수준으로 소소하다는 지적도 있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이 펀드 관련 의혹 경제산업부 조현선 기자와 알아봅니다. 자, 장하성 대사 동생이 사모펀드를 만들었는데 그때가 형이 대통령 정책실장 시절이었고 피해자들은 그걸 믿고 투자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가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결국 장하성 대사가 얼굴 마담 역할을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사실 이미 소문이 파다했던 사항이었어요. 이 당시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자들과 금융업계 쪽은 물론이고요. 일부 투자자한테 들어보니까 이 가입 단계에서 상품 설명보다도 이 두 가지를 더 강조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미국 투자 상품이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문제 없다. 또 자산운용사 대표가 장하석 정책실장의 동생이라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형한테도 연결이 돼서 100% 안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정권 실세의 동생이 만든 펀드라고 하니까 사실 의심 없이 믿고 가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위공직자라고 해도 뭐 사모펀드 투자 그 자체가 이제 위법은 아니거든요. 네. 자,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의혹이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위법성을 떠나서 이 금융사들이 형인 장 대사의 영향력을 믿고 상품을 팔았는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은 2016년 말에 세워진 사실상 신규 운용사입니다. 이 해당 펀드를 2017년 초부터 판매를 했으니까 사실 수익성을 검증하기에는 운용 기간이 다소 짧았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이 펀드가 6,800억 원 규모로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이 장 대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던데요. 장하성 대사만 일반 투자자들과 좀 다른 상품을 든 것 아니냐? 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경찰 수사에서 중점적으로 가려져야 할 부분일 거예요. 일반 피해자들이 만기 전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장 대사만 중도 입출금이 자유롭게 가능한 개방형 펀드에 가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장 대사는 이 환매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 어떤 종류의 펀드에 가입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던 금융사들의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같은 상품을 다른 조건으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걸 다른 조건으로 판매를 했다면 분명한 특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VIP 리스트가 따로 있었다는 말도 들리던데요. 네, 사실 공직자들의 이 투자 사실이 거론이 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지금까지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했다고 밝힌 공직자, 화면에 보시다시피 장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최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입니다. 쟁점은 이제 미리 알고 판 거냐인데 모두 환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함께 참여연대에 몸담은 인연도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최 전 의원에게 연락을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경위로 펀드에 투자하게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하나만 더 풀고 가죠. 네.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이 현 정부 들어서 이 고위 공직자들이 왜 이렇게 이 사모펀드를 많이 하냐는 질문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장 대사와 부인의 펀드 투자액이 60억 원 규모인데 화면에 보시면 증권사 예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이 사모펀드는 사실 간접 투자 상품이라서 그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밝히지 않아도 되고 또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철저하다는 점이 사모펀드를 선호하는 이유인데요.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진영 전 행안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가 또 논란이 된 바 있잖아요. 이 금융업계에 물어보니까 이 사모펀드 투자자는 대부분 금융사가 특별 관리하는 이 고액 자산가들인데 직접 사무실에 뭐 은행장이라든지 담당 팀장이 찾아가서 직접 상품을 설명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수십억, 수백억 자산을 가진 이 고위 공직자도 이런 자산가들과 비슷하게 뭐 상품을 추천받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펀드 관련해서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네, 경찰이 오늘 장하원 대표를 재소환했죠. 이 펀드 부실 가능성을 숨기고 판매를 했는지 또 VIP들에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를 조사한 겁니다. 하지만 이 관심이 쏠리는 장하성 대사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은 아직은 알려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현선 기자였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가 나왔죠. 광복 회장이 독립운동가 후손들 장학금을 줄 돈으로 비자금을 챙기고 옷을 사 입었다는 내용인데요. 김원웅 회장은 오늘 저희와 인터뷰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사퇴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김원웅 회장의 횡령 의혹이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광복회 사무실이 소란스럽습니다. 격앙된 광복회 회원들은 김 회장의 해임 동의서를 들고 몰려왔습니다. 광복회장 불신이 한 총회를 열어서 제재를 해서 빨리 광복회가 정상화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국회 카페 수익금 6,100만 원을 빼돌렸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김 회장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지시를 한 적 없고 지난해 7월까지 이런 사실조차 몰랐다며 횡령은 전 간부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썼다고 그러니까 부인 계좌 앞으로 송금을 했어요. 이렇게 비자금을 내가 시켜서 그 돈을 거기서 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보훈처에 이의도 제기했습니다. 자금 관련 결제를 전 간부에게 맡기는 등 자금 관리 소홀은 인정하면서도 자진 사퇴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경찰 조사에도 흐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법적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법적 책임을 지고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도덕적인 관련해 어떤 책임을 질까 고민하고 이렇게. 그러나 김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광복회의 명예를 지켜야 할 사람이 광복회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더럽힌 거니까 저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광복회 외형 모임은 김 회장의 사퇴 표명이 없으면 다음 주에도 단체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도 사퇴를 압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그제 황대현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한국 쇼트트랙의 반전을 이끌었는데요. 오늘 밤은 여자 선수들 차례입니다. 에이스 최민정의 막판 폭풍 질주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태욱 기자, 우리 대표팀 분위기 확실히 좋겠어요. 네, 황대현의 금메달이 대표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실히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어제 훈련에서도 무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많이 차분해졌는데요. 오늘은 여자 1000m에서 최민정과 이유빈이 우리 대표팀의 두 번째 금메달을 노립니다. 특히 500m에서 넘어지며 아쉬움을 남긴 최민정의 각오가 남다릅니다. 컨디션도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제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에서 보여준 짜릿한 뒤집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1500m 결승 때 막판 폭풍 추월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첫 경기에서 부담스러운 중국과의 대결도 피했습니다. 1000m는 그동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가장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1000m는 500m의 스피드와 1500m의 지구력이 모두 필요한 종목입니다. 속도와 체력이 다 이제 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강한데 그만큼 이제 남자 선수들과 훈련도 많이 하고 속도를 그만큼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체력도 보강을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메달이 없는 대회가 평창 올림픽이었습니다. 당시 결승에 최민정과 심석희가 올랐지만 두 선수가 부딪히며 실격당했던 바로 그 대회였습니다. 남다른 각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 선수들도 500m와 5000m 계주 예선에 출전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정부의 방역 체계가 바뀌며 자가검사 키트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정부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약국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흘째 품절 상태로 언제 입고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입고 일정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찾으실 때 그때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편의점에도 소량이 입고될 때마다 빠르게 팔려나갑니다. 온라인에선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모레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겁니다. 대량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한편은 불필요한 비축을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가검사 키트는 앞으로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최고 가격제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낱개 판매 등을 통해 1인당 구매 한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저 혼자서 이거 일일이 손에 많이 가니까 많이 불편할 것 같긴 해요. 20개들이 자가검사 키트를 직접 낱개로 포장해봤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약물이 담긴 용기의 마개가 노출되다 보니 오염 우려도 있습니다. 알바생분들이 다 나눠서 다시 넣어야 되는 거니까 위생상의 문제도 약간 있을 것 같고 또 효율이나 이런 것도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정부는 2월 말까지 7,080만 개, 다음 달엔 1억 9천만 개의 키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마스크 서너 장을 사려고 약국 앞에서 긴 줄을 섰던 2년 전 마스크 대란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자가검사 키트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지자체들이 주민들에게 보급하기도 하는데요. 선거법에 발목 잡혀서 못 나눠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배유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좀 거리 좀 떨어져서 서주세요. 자가검사 키트를 받아든 국민들이 보건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자가진단 키트가 약국에서 품절돼서 구하기 힘들다 해서 근처에 여기 검사받으러 왔습니다. 당초 울진군은 자가검사 키트 2만 5천 개를 확보해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지만 지역 선관위 방침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기부행위로 간주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니까 자가진단 세트를 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다거나 금품이 지급될 때는 이제 조례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다 놓고도 배포할 수가 없자 검사소로 보내졌습니다. 당초 이 자가검사 키트는 주민들에게 모두 나눠줄 계획이었는데요.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렇게 검사소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모든 가구에 자가검사 키트를 배부하려던 강원 삼척시도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당초 문제가 없다 했던 지역 선관위가 울진군 사례를 보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기 고양시는 임산부 5,500명에게 자가검사 키트 2개씩 오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법령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하시는 거라면 가능해요. 중앙선관위는 채널A 질의에 지자체 조례에 근거가 있다면 자가검사 키트를 배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행위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이제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얼마 전 레슬링을 하던 건강한 고등학생이 재택치료를 마친 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방역당국으로부터 거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는데요. 작은 방에서 혼자 사투를 벌여야만 했던 17살 아들의 이야기를 부모에게 들어봤습니다. 17살 송현준 군이 숨지기 전까지 혼자 재택치료를 했던 방입니다. 좁죠, 솔직히 등치에 비해서. 몸에는 다 차지해요. 키가 큰가요? 키가 72 정도. 72. 네, 120kg 나가니까. 최근 레슬링 전국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던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좀 더 빠른 시점에서 치료를 했으면 분명히 죽을 병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미성년자 혼자 집에 머물게 한 상황이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왜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안 하고 아들하고만 대화를 하냐고 그걸. 인터넷으로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어떻게 쓰는지요? 이것이 어디가 기준이 그런 것도 찾아보기도 했더라고요. 재택치료 관리를 해준다던 보건소는 거의 연락이 안 됐습니다. 뭔가를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도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재 살아있는 진짜 존재하는 번호인지도 의심할 정도로 아무 전화를 안 받고. 격리 해제 사흘 뒤 갑자기 호흡곤란이 생기면서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간신히 연결된 보건소는 병원 위치마저 잘못 안내했습니다. 문자로 그 병원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일단 119차가 안 오니까 저는 얘를 데리고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 세상에 옮긴 지가 거의 1년이 됐는가 어쨌는가 그 주소가 아니에요. 그 주소로 가봤습니다. 화성병원 작년 8월 달에 이사 가서
뒤늦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현중 군은 하루 뒤에 허망하게 숨졌습니다. 작은 방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던 17살 아들은 이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재택치료 사각지대 문제는 현중 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셀프 관리로 바뀌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오한도 계속 오고 숨 쉴 때마다 이제 가슴 통증도 막 느껴지고 이제 저처럼 좀 증상이 심한 분들 있잖아요. 많이 불안했어요. 너무 혼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약도 어디 가서 구하기도 힘들고 나갈 수가 없어서 정말 참담했죠. 사실상 방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했을 때 와이프가 엄청 울면서 통화를 했는데 그냥 왜 전화했냐? 뭐 짜증이 어떻게 이 번호 알았어요? 말아서 치료하라고 그러면 다 좋으란 소리밖에 안 되잖아 이게. 그것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여천 NCC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판교 승강기 작업자 추락 사망 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번째 대형 사고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공장 한편이 뻥 뚫렸고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변은 폭격을 맞은 듯 콘크리트 덩어리와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오전 9시 반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여천 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한 대가 폭발했습니다. 작업자들이 공기를 넣어 막히거나 새는 곳이 없는지 마지막 압력 테스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폭발 충격에 1톤이 넘는 열교환기 덮개가 수십 미터 넘게 날아왔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대부분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압력을 넣어서 기밀 테스트를 하는 중에 그 미상의 폭발로 인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가 난 여천 NCC는 지난 1999년 하나솔루션과 DL케미칼이 합작해 설립한 석유화학 제품 원료 생산 업체입니다. 지난 2001년에도 폭발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유가족이나 모든 분들이 치유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고. 경찰은 수사관 6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난해 11월 위층에 살던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일가족이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이탈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피해를 본 가족의 부인은 뇌를 일부 잘라내야 했고 남편과 딸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층간소음이었는데 층간소음 분쟁, 사실상 방치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40대 남성이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까지 빚은 이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위층 남성과의 갈등으로 이사갈 집을 구하던 바로 그날, 일가족 3명이 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제삿날이어갖고 저희가 산소 갔다 오는데 큰언니는 못 갔거든요. 그 집을 알아보러 가느라고. 미안하다고 저한테 톡을 했어요. 사고 나기 3시간 전에. 당시 가장 크게 다친 40대 여성은 뇌의 일부를 잘라내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집안이 다 이제 풍비박산 정도로 나가지고 형부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치료를 못 받고 있어가지고 조카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 중이었는데 얼굴에 너무 심하게 찔려가지고 취업은 지금 생각도 못하고. 현장을 이탈해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까지 제기했습니다. 일가족 4명 중에 3명이 찔렸으면 적어도 사과 한마디는 해줘야 되는데.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에 다시 와봤습니다. 출입문에는 여전히 층간소음 유발 행위들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사건 이후 피해 가족들은 결국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들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를 안 들어오잖아.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오고 갔어요? 나무 시간 동안 몇번 싸웠는데 쾅쾅쾅거리고 아주 시끄러워 죽겠다 진짜. 2002년 지은 서울의 아파트. 2년째 계속된 층간소음에 자기 전 귀마개를 쓰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내가 나가서 차에서 잘까 이 생각도 한 거예요, 저희. 한국환경공단에 소음 측정을 요청했지만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측정을 오려면 8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린대요, 밀려가지고. 근데 12개월 뒤는 저 집에 이사 갔을 수도 있고 내가 이사 갔을 수도 있고.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상담은 지난해 4만 6천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은 건 40건 뿐입니다. 측정 방식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에서 녹음한 소리입니다. 위에서 바닥을 찍는 듯한 쿵쿵 소리가 나지만 24시간 동안 측정해서 1분당 평균을 내면 낮에는 38데시벨, 밤에는 35데시벨 수준, 층간소음 인정 기준에 5데시벨 정도 못 미칩니다. 분당 평균을 내는 방식이 간헐적인 층간소음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초든 15초든 타닥 뛰고 난 다음에는 한 3, 40초 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평균치가 내려와 버리는 것이죠. 층간소음 기준도, 분쟁 해결 대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층간소음은 전국 곳곳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흉기 피습을 당한 뒤에도 각별한 한국 사랑을 보여줬죠.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다시 한국과 인연을 맺습니다. 반도체 전쟁이 펼쳐지는 북미 지역에서 삼성전자 대외 업무를 맡는 부사장으로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부임하자마자 김장을 체험하고 야구장에선 한국인들과 같이 호흡했던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 그러나 백주대낮 흉기 피습을 당해 한미동맹의 우려도 제기됐지만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과 함께 리퍼트는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출산한 아들과 딸에게 세준, 세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만큼 한국 사랑은 더 각별해졌습니다. 2017년 2년 3개월의 임기를 마쳤을 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이 갑시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결국 한국과 다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리퍼트는 삼성전자 북미 지역 부사장으로 영입돼 다음 달부터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 체계 재편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삼성 등 세계 반도체 기업에 영업기밀 제출까지 압박했습니다. 경제안보의 핵심이 되면서 국가안보의 어떤 그 키로 떠올랐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삼성과 한국 정부와 그 미국 정부를 연결해 주는 좋은 고리다. 리퍼트는 주한 미 대사를 그만둔 뒤 보잉 부사장과 유튜브 아태 지역 정책 총괄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미세먼지 장막에 갇힌 오늘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전광판 속 파란 하늘과 대비돼서 마치 잿빛 세상처럼 보이는데요. 먼지는 주말과 휴일에도 쉽사리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 수도권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에 전국도 종일 나쁨 수준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까지 뒤엉켜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말 내내 초봄처럼 포근하겠는데요. 일요일엔 영동과 남부 또 제주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글피까지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눈,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0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0도, 대구는 13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례 없는 초박빙 대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그 승부를 가릴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특히나 뉴스 후에 바로 이어지는 대선 후보 TV 토론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토론 이후에 후보들이 이 칼을 갈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온다니까요.
놓치면 또 5년 기다려야 하는 내 한 표 누구에게 던질지 순위를 매겨보시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채점할 준비 되셨습니까?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